화려한 보석보다 제 마음의 자유가 더 소중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은 사막의 태양보다 뜨거웠어요. 이 땅의 온기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죠. 이제 저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기회의 땅 한국에서 제 진짜 인생을 찾았어요. 지금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된 아바야 대신 소박한 면 티셔츠를 입고 있지만 거울 속의 제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조차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만 감상하던 철부지 부잣집 딸이었지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몸을 던진 순간 제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친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재벌가의 딸이 이름도 생소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좁은 골목길로 스며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제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유리 인형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뱃속에 아이 하나만을 지탱하며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사랑 하나만을 믿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제 손끝에는 여전히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듯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따뜻한 밤 냄새가 제 마음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고향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는 밤마다 금빛으로 물드는 도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석유 유전과 건설사를 운영하는 거물이었고 저는 그 집안의 귀한 막내딸로 자랐습니다. 제 방 창문 너머로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수평선이 보였고 집안에는 늘 10명도 넘는 하녀들이 제 손짓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복도를 채웠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었지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남다른 사업 수완을 보였고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유력한 후계자 중 한 명으로 손꼽혔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사막의 모래알처럼 건조했습니다. 정해진 정략 결혼과 보수적인 가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건설 현장에 파견을 나온 한국인 엔지니어 재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트를 입은 현지 귀족들과는 달랐습니다. 책 넓은 안전모를 쓰고 땀방울이 턱 끝까지 맺힌 채 도면을 살피던 그의 모습은 묘하게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구석에 앉아 어머니가 싸주셨다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온 도시락을 소중히 먹던 그 순수한 눈망울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심성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재민 씨는 제가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결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 명의 여성으로 온전히 대해주었지요. 사막의 붉은 노을이 지는 저녁, 우리는 몰래 만나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계절과 눈이 내리는 풍경을 들려주었고 저는 그가 보여준 한국의 투박하지만 정겨운 사진들에 매료되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시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와 재민 씨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보수적인 제 집안에서 혼전 임신,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와의 아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저를 어두운 방에 가두셨고 재민 씨를 당장 추방하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잔인한 선택지를 던지셨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고 가문에 남아 정해진 사람과 결혼하든지 아니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빈손으로 쫓겨나든지 말입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느껴지는 작은 심장 박동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석함도 화려한 옷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재민 씨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열기와는 정반대의 온도에 몸이 떨렸지만 재민 씨가 덮어준 낡은 코트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재민 씨는 본국으로 돌아온 뒤 재취업의 난항을 겪었고 우리가 가진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대저택의 대리석 바닥 대신 습기가 차서 눅눅한 장판 바닥에 몸을 뉘어야 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과 벽지에 핀 거뭇거뭇한 곰팡이 꽃은 제가 처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녀들이 차려주던 진수성찬 대신 이제는 제가 직접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주방 가위와 칼은 제 손을 거칠게 만들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라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무엇보다 저를 힘들게 한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히잡을 쓴 외국인 여자가 배가 부른 채 낡은 동네를 배회하자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거대한 벽처럼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사는 것도 제게는 전쟁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서러워서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울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화려한 침실과 아버지가 베풀어주던 풍요로운 삶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재민 씨는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미안함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 부은 발을 정성껏 주물러주며 반드시 저와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오후였습니다.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저는 시장 입구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제 팔을 꽉 붙잡아준 건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혀를 끌차며 저를 가게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따뜻한 난로가 피워진 그곳에서 할머니는 낡은 냄비에 담긴 김치찌개를 한 그릇 퍼주셨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매콤하고 큼큼한 냄새에 당황했지만 할머니가 건네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뜨겁고 칼칼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차갑게 식어있던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 발음을 보고도 허허 웃으시며 잘 익은 귤 몇 알을 제 외투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어주셨습니다. 임산부가 너무 말랐다며 다음에도 꼭 오라는 할머니의 투박한 말씀에서 저는 사막의 태양보다 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방의 눅눅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재민 씨와 함께 나누는 소박한 밥상이 세상 그 어떤 만찬보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이웃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사과 하나, 떡 한 조각을 건네며 안부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화려했던 과거를 몰랐지만 단지 한국으로 시집온 새댁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에게 비록 금수저는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 당당하게 키워내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에서 온 의문의 연락이 제 평온한 일상을 깨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반지하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살결을 파고들었고 보일러를 아무리 돌려도 바닥에 냉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의 리야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추위였지요. 하지만 저를 정말로 떨게 한 것은 날씨가 아니라 당장 내일 먹을 식재료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매일 아침 일찍 공사 현장으로 나갔지만 파견직 엔지니어로 일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다친 다리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일을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서 신음하곤 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사막의 모래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만 축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문에서 쫓겨나 빈손으로 왔지만 제 안에는 아버지를 닮은 지독한 생활력과 자존심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무작정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한국말도 서투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였지만
전봇대에 붙은 구인 광고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동네 시장 뒤편에 있는 작은 식품 가공 공장에서 마늘을 까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마늘을 까고 나면 손끝이 아리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매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사우디에서라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우아하게 차를 마셨을 제가 이곳에서는 마늘 껍질에 파묻혀 검게 변해가는 손톱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퇴근길에 제 손에 쥐어지는 몇만 원의 현금 뭉치는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재민 씨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줄 수 있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나마 저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아픔조차 잊었습니다. 마늘 까는 일이 손에 익을 때쯤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새벽 인력 시장에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건물 청소, 전단지 배포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리야드의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글로벌 기업의 CEO를 꿈꾸던 파티마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고무장갑을 끼고 기름때 절인 불판을 닦는 억척스러운 이방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 이모님들은 저를 보고 늘 혀를 차셨습니다. 아니, 사우디에서 온 공주님이라더니 왜 이렇게 독하게 일을 하냐며 걱정 섞인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지요. 그때마다 저는 그저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저를 믿고 한국까지 온 재민 씨와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제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재민 씨와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재민 씨는 제 거친 손등에 연고를 발라주며 제발 일을 줄이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본인이 밤을 새워서라도 돈을 벌어올 테니 집에서 쉬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민 씨, 우리 같이 고생해서 빨리 이 반지하를 벗어나야죠. 제가 조금 더 움직이면 우리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새벽 알람 소리에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가끔 반찬을 해서 찾아오실 때마다 제 휑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파티마야, 너 이러다 큰일 난다. 몸이 재산인데 이렇게 무식하게 일하면 어쩌니.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제 뺨등에 닿을 때면 코끝이 찡해졌지만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한국 음식이 맛있어서 힘이 난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실 제 몸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만 눈앞이 아른거리고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한참을 침대맡에 앉아 숨을 골라야 했지요. 속은 늘 더부룩하고 음식 냄새만 맡으면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시장 길목에서 풍겨오는 생선 비린내나 고기 굽는 냄새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무리한 노동 때문에 체력이 바닥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우디의 건조한 기후와 달리 한국의 습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 적응하느라 몸살이 난 것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약국에서 산 저렴한 진통제 몇 알을 입에 털어넣고 저는 다시 무거운 장화를 신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제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방에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배추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겨울 김장철을 맞아 식당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저는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 무거운 배추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랫배 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주방 이모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쇠 냄새가 나는 듯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안정을 취해보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감촉이 느껴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오늘 일당을 채우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세상은 무정하게도 제 시야를 어둠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바닥에 엎질러진 뜨거운 육수통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었습니다. 그 김이 마치 리야드 집 마당에서 피어오르던 안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차가운 주방 바닥 위에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감각이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제 몸은 마치 천근의 무게를 단 것처럼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끊기기 직전 저는 뱃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아주 작고 소중한 것이 요동치고 있다는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가느다랗게 타오르는 촛불 같기도 했고 저를 부르는 재민 씨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한 채 캄캄한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듯한 강렬한 소독약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감긴 눈꺼풀 너머로 어렴풋이 느껴지는 형광등의 하얀 빛은 마치 사막의 한여름 정오처럼 따갑고 눈부셨습니다. 귀 근처에서는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고막을 두드리고 있었고 제 팔뚝에 꽂힌 링거 바늘을 타고 들어오는 수액의 서늘한 감촉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천장의 얼룩진 무늬와 함께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재민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손등을 덮었을 때 느껴지는 그 간절한 떨림이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재민 씨는 제가 눈을 뜨자마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손만 부여잡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뒤에서 지켜보시던 시어머니께서도 젖은 수건을 쥔 채로 아이고 파티마야 정신이 드니? 하며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주름마다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저를 향한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곳이 병원 응급실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가장 먼저 제가 일하던 식당 주방의 배추 상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일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방 이모님께 신뢰를 범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 입술을 때려던 찰나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넘기며 저희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의 구두굽이 바닥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와 제 심장 박동을 더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안색을 살피시더니 단호하면서도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산모님, 몸을 이렇게 돌보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영양실조의 극심한 과로 상태예요. 하지만 다행히 아이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주변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라니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의사 선생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제 당황한 표정을 읽으셨는지 빙그레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12주 차입니다. 쌍둥이는 아니지만 아주 우렁찬 심장 소리를 가진 예쁜 아기예요. 그제야 저는 지난 몇 주간 저를 괴롭혔던 그 지독한 어지럼증과 헛구역질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몸살이 아니라 제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던 새로운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재민 씨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뭐라고 내가 무능해서 내 처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는 재민 씨의 모습에 응급실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재민 씨의 등을 때리며 같이 우셨습니다. 야, 이 녀석아, 며느리가 저 지경이 되도록 너는 뭐 했냐? 우리 복덩이 며느리 이 고생을 시켜서 어쩌면 좋니?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으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옷자락에서 나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포근한 체온을 느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리야드에서 쫓겨날 때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지켜낸 사랑의 결실에 대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 가족의 소동을 묵묵히 지켜보시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진료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지역 보건소에서 영양제와 각종 검사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갖춰진 산부인과 검사실에서 제 배 위로 차가운 젤을 바르고 초음파 화면을 보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기가 힘차게 심장을 뛰게 하는 모습은 리야드의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혹독한 추위를 주었지만 동시에 제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병실과 친절한 간호사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제가 막연히 가졌던 불안감을 씻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자 재민 씨와 시어머니의 과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물 한 컵 더 마시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실 기세였습니다. 재민 씨는 공사 현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도 없이 집안을 청소하고 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고단백 식단을 짜서 나물과 고기 반찬을 날라다 주셨지요. 하지만 리야드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늘 무언가를 성취해왔던 저에게 가만히 누워만 있는 생활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몸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부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숫자를 다루는 분석력과 중동 지역의 시장, 생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저는 재민 씨가 잠든 밤 낡은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동 시장에 진출할 때 겪는 어려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화장품과 생활용품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까다로운 종교적, 문화적 장벽에 막혀 고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저는 리야드 재벌가 딸로서 체득한 고급 인맥들의 취향과 경영학도로서 배운 시장 분석 기법을 결합해 블로그와 SNS의 중동 수출 가이드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소한 취미이자 재능 기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히잡을 쓴 외국인 여성이 한국어로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중동. 비즈니스의 비밀은 삽시간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번역기가 아닌 현지의 정서와 예법을 정확히 짚어주는 제 글에 기업 관계자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가져오신 고구마를 먹으며 노트북을 확인하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천연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영업팀장으로부터 메일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브랜드가 사우디 왕실 납품을 추진 중인데 파티마님의 분석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정식으로 비즈니스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아기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써서 버는 일당과는 차원이 다른 제 지식과 재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반지하 방의 낡은 책상 위에서 사막의 공주였던 파티마가 아닌 한국에서 꿈을 일구는 사업가 파티마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재민 씨에게 첫 컨설팅 비용이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믿을 수 없는 성공의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낡은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 밤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작은 기업의 컨설팅으로 시작했던 제 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구실을 하는 제 진심이 시장에 통한 것이지요. 한때는 리야드의 대저택에서 하녀들이 가져다주는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제가 이제는 서울의 좁은 반지하 방 한 구석에서 직접 기업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우는 당당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쌓여가는 이메일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제게 조언을 구하며 한국 사람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따뜻한 정이 담긴 선물을 보내오기도 하셨습니다. 직접 담근 귀한 꿀이나 몸에 좋은 한약재를 보내주시며 파티마 선생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살았습니다. 라는 과분한 칭찬을 건네주실 때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재능을 인정받으며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는 단순한 돈의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제가 낯선 땅 한국에서 온전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경제적 주체로서 바로 섰음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재민 씨에게 새 안전화를 사주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다리를 다쳤던 그가 낡고 굽이 다른 신발을 신고 나가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새 신발을 신어보며 아이처럼 기뻐하던 재민 씨의 눈망울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이 가난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시어머니께도 최고급 안마 의자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비싼 걸 뭐하러 샀냐며 타박하시던 어머니께서도 막상 의자에 앉아 시원하다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배는 남산만큼 불러왔고 숨쉬기조차 힘든 나날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던 새벽 재민 씨는 사색이 되어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도를 올리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저는 큰 고통 없이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리아드의 부모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내치셨던 아버지도 이 아이를 보신다면 분명 미소 지으실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잠시 스쳤지만 제 곁에는 이미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처음 품에 안은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쩜 이렇게 제 엄마를 쏙 빼닮았니? 하며 아이의 작은 발가락을 연신 만져보셨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재민 씨와 상의 끝에 하람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랍어로는 신성함을 뜻하고 한국어로는 하늘이 주신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지요. 하람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은 그토록 꿈꾸던 일을 해냈습니다. 습기 차고 어두웠던 반지하 방을 떠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저는 텅 빈 반지하 방 한가운데 서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마늘 껍질에 손끝이 아렸던 날들, 시장 바닥에서 서러워 울던 순간들, 그리고 응급실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오열하던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민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생 많았어, 파티마. 이제 여기서 우리 하람이랑 행복하게만 살자.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공의 소식은 바다를 건너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업가로 자수성가했다는 소식과 예쁜 손주를 낳았다는 소문을 들으신 아버지는 결국 자존심을 꺾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화상 통화 화면 너머로 본 아버지는 예전보다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람이의 얼굴을 보시자마자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내 귀한 딸을 사막 밖으로 내쫓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랬을까. 파티마야,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아버지는 화면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하람이를 위해 리야드에 커다란 집 한 채를 등기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일군 이곳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해요. 이제 저희 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다문화 가정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 여성들을 위해 제 사무실 한쪽을 내어주고 무료로 비즈니스 교육과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지요. 주말이면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우디식 대추야자 차와 한국식 떡을 대접하며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제 파티마는 사우디 공주가 아니라 우리 동네 복덩이 며느리야. 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십니다. 타지에서 온 이방인이 아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그 순간의 벅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끔 남편과 함께 하람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옛날에 살던 반지하 골목을 산책하곤 합니다. 예전에 제 팔을 잡아주셨던 구멍가게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웃으며 하람이에게 사탕을 쥐어주십니다.
저는 그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인연들과 그곳에서 흘린 땀방울이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비싼 보석이었다는 것을요. 비록 화려한 궁전은 아니지만 햇살 비치는 거실에서 하람이가 옹알이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낙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기적을 선물해 주었고 저는 그 기적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진심은 장벽을 허문다는 진리를 저는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배가 너무 낡아서 위험해요. 아빠가 걱정돼요. 아버님께 배 선물했어요. 이제 만선은 문제 없어요. 마을 잔치가 열렸어요. 한국 사위 덕분에 살맛나요. 지금은 한국의 매서운 칼바람조차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지는 복덩이 며느리라 불립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덜덜 떨기만 하던 겁쟁이 아가씨였습니다. 남들은 제가 필리핀에서 온 가난한 여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자부심 넘치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싸우며 저를 키워내신 나의 영웅이셨죠. 그런 제가 사랑하는 남편 현수 씨를 만나 이곳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은 어쩌면 바다가 정해준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무 연고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인생을 걸어볼 수 있었을까요? 손끝이 시리고 숨이 턱 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던 그날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고향은 필리핀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가 저의 놀이터였고 매일 아침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저의 시계였지요. 저희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타시는 배는 너무나도 낡고 작았습니다. 구멍난 곳을 몇 번이나 덧대고 기운 배 위에서 아버지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그물을 던지셨습니다. 태풍이라도 불어오는 날이면 저는 밤새도록 성모상 앞에 엎드려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시기만을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잡아오신 생선 몇 마리를 팔아본 돈으로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조이, 너는 이 짠물 냄새 나는 바다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바다는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성실한 청년 현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기술 파견직으로 우리 마을 근처 공사장에 머물고 있었는데 유독 숫기가 없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그를 도와준 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고맙다며 서툰 영어로 제게 말을 건넸고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 걱정을 할 때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자극적인 말이나 화려한 약속은 없었지만 그의 투박하고 따뜻한 손등에서 저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성실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나라의 남자만 믿고 떠났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현수 씨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조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내가 평생 지켜주겠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던 날 제가 처음 마주한 한국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필리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만 살던 저에게 한국의 겨울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찡하고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현수 씨의 집은 대도시의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정갈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한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물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현수 씨가 밖에서 고생하며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국에서는 꽤 큰 돈이라 생각했던 금액도 이곳에서는 방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고향에 계신 아버지는 지금도 그 낡은 배 위에서 떨고 계실 텐데 하는 생각에 매일 밤 베갯니를 적셨습니다. 한국어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지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의 절반도 알아듣지 못해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국을 쏟거나 물건을 깨트릴 때마다 저 스스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무서운 시어머니가 나타나 나를 쫓아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특히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먹지 못해 점점 말라가는 것을 보시며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릴 때면 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 고향의 생선 구이 냄새가 그립고 아버지가 손수 발라주시던 살점이 그리워 남몰래 화장실에서 울음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몸이 으슬으슬 춥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겨울 추위가 제 뼈마디를 파고드는 것 같았지요. 부엌으로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커다란 솥에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또 혼이 날까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조이야, 이리 좀 와보거라. 어머니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소에 잘 먹지 못하던 매운 찌개가 아니라 뽀얀 국물의 북어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 다 안다. 그렇다고 안 먹으면 몸 상해. 이건 맵지 않으니 천천히 좀 들어봐라. 어머니의 손은 평생 농사를 지으셔서 그런지 거칠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저 멀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손과 똑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은 국물은 뜨겁고 진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멸치볶음과 직접 담근 나물 반찬을 제 밥 위에 얹어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를 굶기겠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고향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그 국물 한 모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엉엉 울자 어머니는 당황하시면서도 제 등을 가만가만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왜 이럴까? 괜찮다, 다 괜찮아.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제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손에 귤을 쥐어주시기도 하고 임산부가 너무 말랐다며 직접 만든 식혜를 가져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돈이 없으면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했지만 이곳에서는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마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현수 씨도 퇴근길에 항상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조이 힘들지? 조금만 참자. 내가 꼭 성공해서 장인어른께도 효도할게. 남편의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바로 필리핀에 계신 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늘 웃고 계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타시는 그 배가 이제는 수명이 다해 엔진 소리조차 가쁘다는 것을요. 파도가 조금만 높게 쳐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아버지가 바가지로 물을 퍼내며 고기를 잡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괴로웠습니다. 남편에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힘든 처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현수 씨가 갑자기 저에게 필리핀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돈을 아껴야 할 때인데 왜 갑자기 고향에 가느냐고 물었죠. 현수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장인어른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의 좋은 옷이나 건강식품 정도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향 마을의 바닷가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아버지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뒤편으로 보인 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튼튼한 최신형 엔진이 달린 커다란 어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배 옆면에는 제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 씨가 지난 몇 년간 밤낮 없이 특근을 하고 점심값을 아껴가며 몰래 모아온 돈으로 준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배의 난간을 쓸어보시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국 사위 최고라며 환호성을 질렀고 우리 남편을 번쩍 들어 올려 행가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는 현수 씨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준 이 따뜻한 한국을 위해 제 남은 생을 다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을 뒤흔든 이 축제가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 부부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또 다른 시련과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숨겨진 비밀과 함께 말이지요.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우리 가족의 앞날에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버지가 새배를 타고 만선의 깃발을 흔들며 돌아오시던 그 눈부신 장면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남편 현수 씨의 거친 손마디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그 큰 배를 사기 위해 남편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잔업을 하고 동료들이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실 때 눈을 감고 버텼을지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현수 씨는 제게 웃으며 장인어른이 기뻐하시니 다 됐다며 저를 다독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갚아나가야 할 현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요. 저도 이제는 현수 씨의 뒤에 숨어 보살핌만 받는 어린 아내가 아니라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일상은 다시 치열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동네 어귀에 있는 커다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몸으로 부딪히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버지가 잡아오신 생선을 나르고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저였으니까요. 식당 사장님은 제 가냘픈 체구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셨지만 제가 맨손으로 커다란 불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쉴 새 없이 행주질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일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남편의 도시락을 싸서 보낸 뒤 저는 곧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백 그릇의 설거지통 앞에 서 있으면 고무장갑 속으로 땀이 차오르고 손가락 끝이 퉁퉁 불어터졌습니다. 뜨거운 김이 훅 끼쳐오는 대형 가마솥 옆에서 행주를 짜다 보면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꼬박 채워받은 첫 월급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그 두툼한 봉투의 감촉은 제 인생에서 느껴본 가장 경이로운 감각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아버지가 반년 동안 거친 바다와 싸워야 벌 수 있는 돈이 이곳. 한국에서는 한 달의 성실함으로 제 손에 쥐어졌으니까요. 저는 그 돈을 가슴에 꼭 품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현수 씨와 시어머니께 이 돈을 보여드렸을 때 두 분은 기뻐하기보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조이야, 내 마음은 알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하면 안 된다. 현수 씨가 제 부르튼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 손에 직접 만든 연고를 발라주시며 속상해하셨지요. 새아기야, 우리 집이 굶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을 축내니? 장인어른 배 사들인 건 현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너는 그저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게 효도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가족의 빚이 줄어들고
고향집 동생들의 학비가 마련된다는 생각에 저는 잠시의 휴식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저는 근처 비닐하우스 농가로 달려가 일을 도왔습니다. 한국의 농사일은 필리핀과는 또 다른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끝도 없이 펼쳐진 밭에 잡초를 뽑다 보면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에 쥐가 내려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차가운 흙을 만지며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었지만 저는 그 흙냄새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현수 씨의 어깨에 놓인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 위에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심한 현기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필리핀과 다른 한국의 건조한 공기 탓에 목이 붓고 몸살기가 있는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끓이시는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평소와 달리 가슴이 울렁거리고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아, 어제 먹은 음식이 체했나 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와 진통제를 입에 털어넣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남편 현수 씨는 제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몇 번이나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조이, 당신 요즘 너무 말랐어. 얼굴이 흑빛이야. 오늘은 제발 좀 쉬어. 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필리핀에선 배멀미도 참아가며 일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지요. 사실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식당에 단체 손님이 많아 제가 빠지면 사장님이 곤란해질 것이 빤했습니다. 식당 주방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커다란 뚝배기들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이모님들의 바쁜 손놀림 사이로 매운 연기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그 냄새가 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은 불쾌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가끔 흐릿해졌지만 눈을 크게 뜨며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현수 씨에게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식당 사장님이 저에게 무거운 식자재 상자를 창고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들었을 상자였는데 그날은 유독 상자가 바닥에 뿌리를 박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상자를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서 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것처럼 눈앞에 노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고 손끝의 감각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상자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벽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마치 늪처럼 저를 밑으로 끌어당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방 이모님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아득해졌고 천장의 형광등 빛이 점점 번져나가며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입안에서는 쇠막 같은 짠 기운이 감돌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안 돼,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아기 소식도 기다려야 하고 현수 씨랑 행복해야 하는데. 그런 간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제 몸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느껴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조용해졌고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지며 제 손에서 미끄러진 식자재. 상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소리가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할 힘도 눈을 뜰 기운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멈춰버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닿는 느낌에 아주 천천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기계적인 전자음이 제 귓가를 울렸지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 간신히 눈을 뜨자 하얀 천장 위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 기억을 더듬으려 할수록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뿌연 상태였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전해지는 얇은 환자복의 감촉만이 제가 지금 병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현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조이, 정신이 좀 들어?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벙긋거리자 현수 씨가 황급히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제 눈동자를 살피고 맥박을 확인하셨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엄격하면서도 부드러웠지요. 환자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극심한 과로까지 겹쳐서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용한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상태로 버텨낸 게 기적입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쌍둥이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임신이라니,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이라니요.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2명이나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저는 그저 멍하니 의사 선생님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시던 시어머니께서 그 소리를 듣고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이 복덩이 녀석아. 어머니는 제 침대 맡에 털썩 주저앉아 제 손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까짓 돈이 뭐라고 내 손주를 품은 며느리를 이 고생을 시켰어.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병실 안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현수 씨도 제 옆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조이. 내가 못나서 당신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정말 미안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맙고 미안하고 또 뱃속의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설은 제 고향 필리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손에 분홍색 카드를 쥐어주며 국가에서 임신과 출산 비용을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막연한 공포로 다가왔지만 친절한 간호사님들의 설명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와 현수 씨는 그날 이후로 저를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무거운 건 쳐다보지도 마라. 어머니의 엄명이 떨어졌지요. 저는 집안의 보물이라도 된 것처럼 과잉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생활은 또 다른 고역이었습니다. 매일 창밖을 보며 고향의 바다를 떠올리고 아버지가 사들인 새 배로 잡아 올릴 생선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시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사오신 낡은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저는 할머니로부터 전통 자수와 수공예 기술을 배웠습니다. 손재주가 좋기로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지요.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늘과 실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뱃속의 쌍둥이들에게 줄 베네쩌고리에 작은 꽃무늬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화려한 색감과 한국의 단아한 선을 섞어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을 만들어냈지요. 한 땀 한 땀 실을 꿰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축복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연히 집을 방문한 이웃 아주머니가 제가 만든 베네쩌고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나, 조이 씨. 이거 정말 조이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쩜 이렇게 색감이 예뻐? 요즘 유행하는 명품. 아기 옷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요. 아주머니는 제 허락도 없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동네 맘카페와 SNS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필리핀 전통의 이국적인 자수 기법과 한국적인 정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제 작품의 전국의 예비.
엄마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우리 아기한테 꼭 입히고 싶어요. 하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연락이 한 통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유명 아동복 브랜드의 디자이너라고 소개한 그분은 제 작품의 독창성에 반했다며 정식으로 협업 제안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현수 씨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도 처음에는 제 몸 상태를 걱정하며 반대하셨지만 제가 앉아서 가만히 술을 놓는 일은 태교에도 좋고 제 행복을 찾는 일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제 이름 조이가 적힌 계약서 서류를 마주했을 때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상담실의 에어컨 바람은 시원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루이보스 차의 향기가 제 긴장을 녹여주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제 자수 도안을 하나하나 살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이 씨, 이 디자인은 한국 시장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감각입니다. 저희와 함께 한정판 컬렉션을 출시해 주십시오. 계약금의 액수를 확인한 현수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식당에서 몇 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몸을 상해가며 고생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제 재능으로, 제 손기술로 당당하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았습니다. 제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제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넣는 순간 제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마치 축하라도 하듯 힘차게 태동을 보냈습니다. 그날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어 넣던 순간의 떨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필리핀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낡은 배를 타시던 아버지의 딸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재능 하나로 당당하게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지요. 계약 체결 이후 제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아동복 브랜드와 협업한 조이의 자수 컬렉션은 출시되자마자 전국의 엄마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했고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는 제 작품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고향 필리핀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파도치는 날에 무리해서 바다로 나가지 마세요.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 동생들 학비도 다 냈고 아버지 지내실 편안한 집도 알아봐뒀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굵은 울음소리에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의 성공이 결코 제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한국에서도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좁은 골목길의 낡은 집에서 찬바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현수 씨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제 배는 쌍둥이를 품은 만큼 남들보다 2배는 더 부풀어 올랐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저를 소파로 모셨습니다. 아이고 조이야. 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게. 어머니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신선한 과일과 최고급 한우를 사오셔서 저를 먹이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귀한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시는 어머니의 진심에 저는 매일매일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부은 다리를 밤마다 정성껏 주무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이가 복덩이야. 너 덕분에 우리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기적이 일어났어. 진통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날카로운 통증에 저는 비명을 질렀고 현수 씨는 자다 일어나 허둥지둥 가방을 챙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현수 씨의 손을 부서질 듯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현수 씨. 우리 아기들 괜찮겠죠? 현수 씨는 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 조이.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자잖아. 우리 힘내자. 분만실의 하얀 조명 아래서 저는 온 힘을 다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저는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는 아빠를 쏙 빼닮은 듬직한 아들이었고, 둘째는 저를 닮아 눈망울이 커다란 예쁜 딸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제 품에 안겨주셨을 때 그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의 경이로움에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 처음 와서 칼바람을 맞으며 떨던 그 어린 소녀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시던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보시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까? 조이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아이들이 태어난 후 우리 집은 매일이 축제였습니다. 현수 씨는 퇴근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아이들 방으로 달려가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잠든 밤 거실에 현수 씨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난 시간을 회상하곤 합니다. 현수 씨 기억나요? 우리 처음 한국 왔을 때 100원이 아까워서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녔던 거요. 제가 그때 너무 추워서 울었잖아요. 현수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때 당신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그래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켜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고마워, 조이. 우리는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간절함과 서러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사업 수익의 일부를 다문화 가정지원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낯선 땅에 와서 외로움과 싸우는 친구들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저를 필리핀 여자 조이가 아니라 동네의 자랑스러운 사업가이자 복덩이 며느리로 불러주십니다. 가끔 재래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임산부 며느리 아니냐며 덤을 듬뿍 얹어주던 그때의 정을 잊지 못해 저도 시장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 디자인이 들어간 따뜻한 옷들을 선물하곤 합니다. 필리핀의 푸른 바다에서 시작된 제 운명은 이제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강산에서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고 언어는 서툴렀지만 진심과 성실함이라는 공통의 언어는 국경의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남편 현수 씨, 저를 친딸처럼 품어주신 시어머니, 그리고 멀리서 늘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버지까지. 이 모든 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 넘치는 이 땅에서 편견 없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커다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이제 제 삶의 모든 조각이 맞춰진 기분입니다. 쓰라렸던 가난도, 눈물 젖은 외로움도 이제는 찬란한 행복의 밑거름이 되어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곤히 잠든 쌍둥이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사랑한다라 얘들아. 너희가 태어난 이 나라 그리고 엄마의 고향 필리핀까지 모두 사랑하는 큰 사람이 되렴. 저 조이의 인생 역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또 다른 행복의 서막일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